한국일보 기자들이 만드는 팟캐스트 방송 시사난타 H. 황우석, 문대성, 김병준, 그리고 강수경. 이 인물들의 공통점을 아십니까? 물론 이들은 각 분야에서 최고의 실력을 발휘하고 명예를 쌓아온 자랑스러운 한국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 교집합이 있습니다. 자신이 쓰지도 않은 논문으로 학위를 받았는가 하면 파렴치하게 타인의 글을 여기저기서 베꼈다는 점입니다. 윤리의 전당 대학은 어째서 이들에게 거짓을 허용했을까요? 연구윤리가 실종되다 못해 거짓과 위조가 판을 치는 상아탑에 우리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한국일보 기자들이 만드는 팟캐스트 방송 시사난타 H 36번째 시간. 오늘은 연구윤리가 실종된 대학, 그리고 윤리를 내팽개치고 무임승차해온 학문의 파렴치한들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난타 H를 진행하는 한국일보 산업부 최진주, 사회부 김지은 기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지난주부터 5회 기획으로 연구윤리 실종된 대학 기사를 취재 보도한 사회부 김혜영, 이동현 기자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강수경 서울대 수의대 교수의 논문 조작 의혹에 대해서 서울대 측이 중징계를 내릴 것이란 보도가 나오면서 연구 현장의 윤리의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강 교수는 논문 조작 소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불성실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죠. 이번 기획 취재를 시작하게 된 배경과 또 강 교수 사건이 어째서 윤리적으로 비난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김혜영 기자가 설명 먼저 해주시죠. 네, 좀 학계가 이번 줄기세포 논문 논란 때문에 참 지금 많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데, 처음에 이제 줄기세포 학계 유망주로 주목받았던 강수경 교수의 논문 중에 사진이 조작됐거나 같은 사진이 서로 다른 실험에 쓰였다. 네. 이런 이제 익명의 제보가 접수되면서 서울대가 조사를 시작했는데, 그 이후에 점점 더 논란이 커졌던 거는 이 교수가 2년 전에도 같은 이제 사진 중복 게재를 해서 학교에서 그것을 알았는데도 징계 없이 넘어갔다는 덮었다라는. 이제 좀 부실한 그런 후속 조치에 대한 좀 정황들이 이제 속속 나오면서 이건 좀 이 학계 전반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한 교수의 빗나간 명예욕이라고만 하기에는 좀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대학 담당하는 기자들하고 교육팀 기자들하고 이런 좀 구조적인 문제, 왜 이게 이렇게 학계에 만연해 있나, 그리고 또 강수경 교수 건은 어떻게 해결되고 있나를 짚어보는 기획을 준비했습니다. 잘 알아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사실 이게 황우석 교수가 또 서울대 수의대 교수였잖아요. 네, 그리고 줄기세포에 대한 거고 사진을 중복 게재했다라는 것까지 너무 수법, 비슷해가지고 사실 처음에 무슨 제2의 황우석 사건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지금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이 됐죠? 네, 일단 지금까지 강수경 교수는 계속 그 같은 사진이 사용된 것이 의도적인 조작이 아니라 단순한 오류였다는 오류고 실수였다는 식의 주장을 계속 해왔고, 일단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가 이제 아시다시피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를 먼저 하고 이 제보가 음해성 제보냐 아니면 이제 검증해볼 가치가 있느냐를 판단해서 본조사로 넘어가는데, 현재 이제 지난주에 예비조사를 끝냈고 검증해볼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이번 주 본조사위원회를 꾸려가지고 강 교수 논문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요. 한국일보 기자들이 이제 취재한 다수 위원들의 의견은 실수라고 하기에는 좀 같은 실수가 너무 오랫동안 반복되어 오지 않았냐라는 좀 분위기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논문 조작을 포함해서 후배 연구 실적을 가로채거나 아니면 같은 연구실의 뭐 대학원생의 연구 실적을 교수가 자기가 마치 한 양 하거나 이런 게 사실 공공연하게 그 대학에 만연해 있다. 이런 거는 좀 알려져 있던 건데 이게 얼마나 뿌리 깊은 관행인가요? 실제 어떤 사례들이 좀 있던가요? 이동현 기자가 이 부분 좀 취재를 했죠. 서울의 한 사립대 생명공학과 교수 같은 경우에는 10여 년 전부터 자신의 랩 연구실에 있던 제자, 자신이 아끼는 제자에게 다른 연구원들의 데이터를 빼앗아서 이제 논문을 쓸 수 있도록 줬다라는 제보가 자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애제자한테 다른 상담을 시킨 거죠. 다른 이 데이터를 빼앗아서 바치라는. 그렇죠. 그 연구자들의 다수의 얘기는 그 지도 교수가 자신의 지도 교수가 데이터를 달라고 요구했을 때 거절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된 거는 그 데이터가 이제 지도 교수의 논문으로 간 게 아니라 네. 지도 교수가 아끼는 제자에게 제자의 논문으로 갔고 그런 행위들이 10여 년간 계속 반복되면서 너무 그 연구실에 몸을 담았던 그 그러니까 석사 과정이나 대학원 과정, 박사 과정 학생들이 제대로 졸업조차 못하는 상황까지. 한마디로 피만 쪽쪽 빨렸. 근데 사실 이런 이과 이제 자연계열에서 데이터라는 게 사실 거의 다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사실 논문의 핵심이라고 보면 그렇다고 됩니다. 봐야 되잖아요. 게다가 생명공학이면 당연히 데이터가 가장 핵심일 텐데 네. 그러니까 교수가 다른 제자들 것을 빼앗아서 네. 자신이 아끼는 다른 제자의 그 논문에 줬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로 이제 논문을 쓸 때는 교신 저자라고 책임 저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주로 지도 교수나 이제 그 원로급 교수들이 그 교신 저자를 맡고 연구의 방향이랄지 모든 걸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제1 저자라고 이제 직접 논문에 관련된 실험을 하는 학생이 이제 실험을 그러니까 주도하는 논문을 주도하는 학생이라고 할 수 있죠. 두 사람이 이제 그 논문 작성을 주도하게 되는데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학생 같은 경우는 보통 제1 저자로 들어가는 게 일반적인 당연하고 경우입니다. 일반적인데. 당연합니다. 근데 네. 그 제1 저자를 이제 다른 학생이 차지하게 되는 거죠. 아니 근데 그런 관행 그런 잘못된 일이 계속 10년 동안 반복됐는데도 왜 공론화 시키지 못했고 또 그런 그래서 뭐 그 예. 교수가 어떤 처벌을 받았다든지 뭔가 그게 발각이 돼서 뭐 어떤 무슨 사건이 있었나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건가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됐나요? 그래도 10년 뒤에 그 교수는 현재까지 뭐 아무런 뭐 불이익이 없이 건재한가요? 그걸 고발하기가 사실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럼 어떤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 가지가 좀 복합적인데요. 왜냐하면 지도 교수의 눈밖에 난다는 거는 사실상 그 학문 영역에서 이제 자기는 발을 빼겠다라는 것과 같은 거기 때문에 그거를 하는 것조차 쉽지 않고 또 누누이 지적돼 온 얘기인데 그 익명의 제보에 대해서는 연구진실성검증위원회 등에서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실명을 해야지만 조사. 실명으로 제보를 해야만 네. 하는 건데 실명으로 제보한다는 거는 그렇죠. 네, 나는 내 업을 거의 포기하겠다라는 각오가 없이는 도저히 실명으로 제보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사실 대학에서 교수와 이 학생의 관계는 상하와도 마찬가지고 게다가 자신의 논문을 지도하는 지도교수라면 더 그렇겠죠. 근데 그러니까 동료 대학원생들의 연구 실적을 이렇게 가져와서 자기 논문에 자기가 마치 한 것처럼 실은 그 애제자는 도대체 왜 가만히 있었던 거죠? 그 사람은 그럼 어떻게 지금 교수라도 됐나요? 그 애제자. 그 교수님의 제자는 현재 교수로 임명이 됐고요. 벌써 교수로 임명이 됐군요. 그 둘에 대해서는 복수의 연구자들이 아주 매우 밀접한 관계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관계는 확인이 아직 안 됐습니다. 어쨌든 그게 뭐 공식적으로 제보가 들어가서 이렇게 조사하지 않는다면 그걸 밝힐 수 있는 방법도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냥 그 사람들은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것을 도둑질해서 자기들끼리 스스로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끝나는 거라면 이건 정말 너무 안 공정한 사회잖아요, 사실. 그 연구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연구자를 안 뽑는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런가요? 왜 그런가요? 예, 이제 다 소문이 난 건가요? 네, 그 학계에서 너무 그런 행위들이 과도하다라는 소문이 나는 바람에 이제 아예 그 석사나 박사 과정에 연구자를 뽑지 않고 대신 연구원들을 채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수가 원하는 실험을 대신해 줄 아, 연구원을- 월급쟁이 연구원을 채용을 아예. 해서 네, 다른 방식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연구원들도 뭐 월급 받고 자신의 열심히 연구와 실험을 통해서 봉사하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건가요? 연구원들은 학위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큰 상관은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근데 하지 뭐 지시한 거를 열심히 네. 수행해서. 그 대학원이라는 그 연구 공간에서 네. 그런 공간이 존재한다는 자체가 사실은 좀 우스운 현실 아닐까요? 뭐 그렇게 그렇죠. 생각해요. 별도의 연구소 뭐 이런 것도 네. 아닌데. 또 다른 사례가 좀 있나요? 소개할 만한 또 어떤 게 있나요? 논문 빼앗기 사례는 뭐 비슷한 제보들이 좀 잇따랐습니다. 네. 저희가 대표적인 케이스만 기사에 뭐 언급을 한 거고요. 그 외에도 뭐 저희가 받은 건 주로 이제 생명공학과나 뭐 이런 연구실 일의 얘기였는데 제가 그 제보 중에 제일 제보자와 얘기했을 때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는 이 논문 빼앗기를 고발하는 거는 마치 그러니까 성추행 당한 여제자가 자신의 성추행 사실을 밝히는 것과 같다. 결국 문제 해결을 원해서 이제 세상에 공개를 했는데 자신이 피해자가 오히려 더 피해를 보는 네. 그런 현실. 그러면서 자신이 속한 그 대학 공동체에서 연구실에서 그 자신이 실험한 그 데이터를 뺏기면서도 그 동료나 교수들에게도 말 못하고 제 기사를 보고 전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거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자기가 말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던. 그 외에 뭐 다른 K대 교수님도 마찬가지로 10년 가까이 그렇게 해왔다라는 제보가 있었고요. 네. 논문 빼앗기는 사실 다른 연구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한 5명 중에 한두 명은 다 겪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빼앗긴다 하더라도 빈발하지만 않는다면 나중에 자기가 그 자리가 갔을 때 또 다른 식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라는 기대도 없지는 않아 보입니다. 없지는 않아 보이고 그런 것들이 그때까지 열심히 참아서 내가 교수가 되어야지 뭐 이런 생각으로 참는 건가요? 그러면 그게 계속 묵인이 되는. 또 사실 뭐 아까 그걸 또 이제 참지 않는다고 했을 때 그 대가가 또 너무 크니까 참을 수밖에 없기도 하고. 그리고 그 보면 의대나 종합병원 교수들한테 이 후배들이 바치는 걸 저자 선물이라고도 한다고 하는데 이런 관행은 또 어떤 건가요? 아무래도 의대 쪽은 이제 연구보다는 임상을 중시하다 보니까 그 마치 뭐 이제 문대성 의원이 이제 발차기만 잘하면 됐지 뭐 연구까지 잘해야 되냐 약간 이런 말도 나왔던 거랑 비슷하게 연구나 논문 자체를 중시하지 않는 일부 의대도 있다 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죽하면 선물 뭐 저자라는 용어가 있을 만큼 이렇게 써서 이름 끼워주기 관행이 이렇게 일반화돼 있다고 하고 근데 또 선물 저자 그 문제는 비단 딱 어느 연구계, 어느 학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학계 되게 전반에 퍼져 있는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뭐 저한테 이제 고민을 털어놨던 한 국립대 박사과정 학생만 해도 그 학계 원로 교수 이름을 이제 석박사들이 쓴 논문 제일 앞에 제일 저자로 끼워주는 관행이 그 학과에 되게 일반적으로 돼 있어서 그러니까 문제는 이 학생이 이제 자기 이름으로 쓰려고 연구했던 논문이 있으면 그거를 정말 바로 위에서 이제 지도해 주신 또 지도 교수님이 있을 텐데 그 지도 교수님 이름이 이제 앞에 들어가는 것까지는 뭐 그쵸. 그렇다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원로 교수님이 너 얼마나 했나 한번 보자 해가지고 문장 몇 개 고쳐주시고 뭐 그랬는데 뭐 당연히 내가 봤으니까
이름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결국 본인은 이제 세 번째 저자로 이름이 들어가게 된 거죠. 본인이 다 했는데도. 예, 학기 중에 이제 해서 공들인 저작물인데, 그리고 아까 또 뭐 이렇게 해도 말 못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지만, 그 학생들이 또 말을 못하는 게 내가 당하는 불이익도 있지만, 만약에 뭐 어떤 일이 잘못돼서 내 지도 교수가 뭐 학교에서 큰 불이익을 당한다, 아니면 혹시 자리를 박탈당한다 하면은 약간 그런 도제식 관계, 뭐 학교에서 누구 교수 밑에서 공부했다 이런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 내 교수가 신분상 불이익을 받으면 나도 뭔가 진로가 잘못될 것 같다는 불안감, 그런 것 때문에 아무리 지도 교수가 뭐 조작을 하고 그런 걸 다 알아도 내 진로를 걸고 말을 하지 않으면 지도교수 신분상 불이익이 곧 나의 불이익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게 빈번히 정말 일어나고, 학기 전반에 일어나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개선이 안 되고 있었고, 또 근데 이제 제1저자 문제는 또 학계마다 조금씩 인식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공계에서는 학생이 실험은 다 했지만, 일부 교수 중에는 그건 내가 아이디어를 제공했지 학생은 일만 한 거다. 그러니까 당연히 교수 이름이 들어가는 건 당연한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비윤리적인 차원이 아니라 뭐 실행 네. 뭐 이런 차이가 있다. 뭐 이런 그래서 건가 그 보죠? 인식 차이도 머리와 되게 손발. 커서 그러니까 좀 해결책, 어떤 기준이 딱 있지 않으면 막 쉽게 이거는 부정한 뭐 이름 끼워 넣기다, 뭐 이거는 마땅히 들어가야 한다, 그런 게 되게 모호해지는 또 지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더 확 개선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면 우리는 이제 취재라고 기사를 쓰면 당연히 취재에 참여를 했으면 이제 바이라인, 공동 바이라인으로 이제 네. 기사 이름을 올리는데, 예를 들어 그런 논리라면 사실 편집국장이 편집 기획회의도 하고 모든 기사에 거의 관여한다고 볼 수 있으니 모든 기사에 편집국장 이름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같이.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이제 그런 논문 표절이나 아니면 논문 빼앗기 뭐 이런 걸로 그 논란이 된 교수들의 반응이 좀 다 비슷하잖아요. 아까도 그 원로 교수도 당연하다. 저는 그 어떻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지, 그 교수들의 항변도 좀 생각이 뭔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뭐 제가 다 일일이 물어보진 못했지만, 그 너무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고 또 특히 이제 이공계 학자들은 뭐 무엇이 새로운 연구고, 무엇이 이렇게 해야 뭐 이 가설에 맞는 뭐 결과가 나오고, 이렇게 해야 의미 있는 연구가 된다는 아이디어 자체가 지적재산권이고, 학생이 정말 이렇게 하나하나 실험하는 거는 뭐 일종의 뭐 노동이 단순 노동이라고 해야 될까? 약간 그렇게 생각하는 인식도 많고, 또 그게 뭐 저희가 완전히 틀렸다라고 말하기도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좀 더 당당하게 나오는 측면도 있지 않나. 그래서 아예 조작을 한 게 아니라 뭐 그 이름 공저자 문제는 좀 복잡한 측면이 있더라고요. 네. 또 이 세대별로 교수들의 인식도 좀 차이가 있기도 할 거예요. 옛날에 또 그 도제식 시절에 연구하고 학위를 딴 교수들 같은 경우는 내 아이디어는 굉장히 그 고결하고 희귀 가치가 있고, 근데 이 자기 제자들이 한 거는 뭐 단순히 나의 기획에 의해서 그냥 움직이는 손발 정도로 인식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연구를 하는 이제 대학에서는 사실 그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아이디어에 사실 그 논쟁이 장애돼야 되는 건데, 그럼 사실 학문 발전에도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은 그런 뭐 교수가 제1저자로 등록되어 있는 모든 논문에서 그 사람들이 다 기획을 하긴 한 건가요? 솔직히 그것도 저는 좀 의문이 들거든요. 그 실험을 한 대학원생이 기획을 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교수 이름을 안 끼워줄 거냐? 그 경우에도 뭐 토론을 하긴 했을 거 아니에요. 지도 네. 교수와 뭐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아이디어 어떠냐? 그래 좋아 그거 해. 그러고서는 어쨌든 간에 뭐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고 이렇게 딱 뭐 제일 저자를 이렇게 하려는 그런 생각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해외는 어떤지 혹시 알 수 있나요? 그래서 아니
해외에서도 사실 제가 뭐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해외에서도 이 연구윤리 문제를 아주 근래에 진지하게 생각한 건 사실 황우석 교수 사건 때문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이처라든가 이런 좀 권위 있는 학술지들이 최근에 이제 그 논문을 낼 때 반드시 그 저자마다 역할을 구체적으로 쓰도록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당신은 뭐 했다. 예, 이런 저자가 것을. 뭐 3명이면 그 3명의 구체적인 한 일에 대해 이제 근데 그 시기가 제가 이제 그 전문가들한테 듣기로 2007년 이제 2006년 요 무렵인데 이제 황우석 교수 사건이 터지면서부터 그 기준을 강화해서 공저자의 역할을 이제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고. 근데 아직 국내 학술지 중에는 그 저자마다 역할을 구체적으로 쓰도록 하는 데는 거의 없는 걸로 이렇게 알고 그 있습니다. 장본인이 바로 우리나라 교수였는데 우리나라는 그 바뀐 게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이전에는 황우석 교수 사태가 있기 전에는 사실 그게 당연하다. 공저자로 이름 올렸으면 당연히 역할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적시하지 않도록 했을지도 모르죠. 근데 황우석 박사 사건으로 이럴 수도 있구나 해서 그렇게 된 건지 아니면 해외에서는 좀 그런 관행이 없는 건지 해외 사례도 좀 근데 취재를 이제 해보셨나요? 유독 한국이 좀 심한 거는 맞는 게 왜냐하면 이제 논문 편수에 집착해가지고 교수를 평가하고 대학을 평가하는 게 유독 한국 학계가 심하다는 거는 이렇게 별로 이견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한 해에 그 대학이 얼마나 많은 논문을 쏟아냈나, 한 교수가 얼마나 그 해에 몇 편이나 논문을 썼나를 뭐 정교수 심사할 때, 뭐 정년 심사할 때, 또 뭐 채용할 때 이렇게 다 보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게 되면 뭐 이건 교수들끼리도 저자를 그러니까 선물 저자를 하는 경우 많다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 어느 한 교수가 연구를 했으면 그 학과에 뭐 2명, 3명씩 같이 전공만 비슷하면 이제 이름을 넣는 게 뭐 어느 대학이라 말할 것도 없이 아주 만연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이유는 그렇게 하면 뭐 각각 편수가 늘어나고 그러니까 학계 입장에서는 아무 발전이 없지만 각각 교수 개인이 앞으로 평가받을 때는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원로 교수만 해도 사실 그 사람 직접 막 집필하는 거 많지 않은데 뭐 남들이 밖에서 볼 때는 한 해에 막 이제 9편, 8편씩만 이제 이렇게 논문 쓰는 사람이 되는 그렇게 해서 저자 선물을 하는 건데. 그래서 근데 이제 이거를 되게 부추기는 게 한국 대학의 그 편수에 치중한 평가, 그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교수인가를 그 해에 몇 편의 논문을 썼느냐를 가지고 평가하고, 또 언론사가 대학을 평가할 때도 이 대학이 몇 천 건의 논문을 썼으니까 더 좋은 대학, 더 연구 잘한 대학이라고 하니까 점점 이제 그런 그 이상한 품앗이 그 문화를 어떻게 보면은 학계와 사회와 대학이 부추기고 있는 셈인 거죠. 취재하면서 공저자 관련해서 재밌는 사례가 하나 제보가 들어왔는데요. 네. 지금 뭐 저자 품앗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뭐 모 대학 교수님께서 그 정부에 이제 잠시 파견을 나가셨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자신의 제자였던 한 학생이 SCI급 논문을 썼는데요. 그게 이제 중복 게재로 이제 그 학교 윤리위원회에 제소가 됩니다. 그리고 중복 게재 사실 밝혀졌는데, 네. 근데 이 공저자였던 이 교수님께서는 그때 당시 학교에도 없었고, 네. 자신이 논문에 공저자로 올라가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왜 몰랐어요? 그럼 그냥 그러니까 당연히 그냥 품앗이 당연한 문화 듯이 때문에 그냥 하나 이름을 껴주었군요. 나름 뭐랄까 생각해줘서 한 행위였는데. 그 교수님의 말씀은 이제 자기의 제자였는데 네. 자기가 이제 수업을 할 수 없으니까 다른 교수님께 제자를 맡겼고 그 제자가 이제 논문을 쓰면서 이제 자신이 지도 교수니까 지도를 하진 않았지만 지도 교수니까 써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더 재밌는 거는 그 학교 윤리위원회의 결정인데요. 네. 논문 중복 게재를 인정하면서도 그 공저자인 교수에 대해서는 그 공저자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이러니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논문이 만약 어디서 상이라도 받았어 봐요. 그러면 그런 결정을 내렸을지. 아마 상이라도 받았으면 나중에 내가 이거 참여했다고 막 이러고 다시 하셨던 것은 아니었을까. 뜨겁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부정직한 관행들이 대학원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서울대생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80% 이상이 실험 보고서를 쓰면서 표절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데요. 그 학생들마저 어떻게 보면 당연히 부정 내지는 표절 행위를 저지르고 이것에 대해서 관대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떤 학교의 전체적인 어떤 서울대에서 또 이렇고 뭐 이렇다는 것은 거의 전반적으로 이런 대학에 이런 문화가 퍼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왜 이렇게 뭐랄까 윤리가 무너지게 된 걸까요? 실제 실태는 또 어떤가요? 이 사실 뭐 이번에 뭐 사진 조작이나 뭐 이제 실험 결과 데이터 조작 요런 게 되게 충격적인 사건으로 다가오긴 했지만 네. 연구 부정의 뭐 종류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선물 저작, 그다음에 조작, 그다음에 표절, 뭐 이중계제 이렇게 있으면 사실 한국 학계에 제일 만연한 건 표절이고 네. 표절 혹은 이중계제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네. 이제 그 기준 자체가 뭐 엄격하게 각주를 달거나 인용하는 거에 대한 인식 자체가 우리 학계에 너무 오랫동안 없었다라는 게 이제 뭐 이 문제에 대해 깊이 고민하는 교수들의 얘기고요. 교수들이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에게도 어려서부터 남의 글을 인용할 때는 그걸 뭐 몇 단어 이상 똑같이 인용할 때는 반드시 각주를 달거나 큰 따옴표를 해야 된다는 식의 교육을 대학생이 돼도 시키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뭐 예를 들어 서울대 학생들만 해도 1학년 때 이제 입학하자마자 그런 거를 분명히 이제 배우기는 할 거예요. 그 각주를 달고 네. 뭘 하고 근데 딱 그 한 시간에 좀 그러니까 한 수업에 엉성한 정도의 내용이지 아주 어려서부터 남의 글을 인용할 때는 뭐 이해해서 완전히 내 문장으로 바꿔서 표현하던가 아니면 반드시 각주를 달거나 뭐 어디서부터 인용했다라고 표시를 해야 된다는 식의 그 교육을 받지 않았고 그래서 교수들만 해도 그 이번에 이제 학술단체 협의회에서 그 뭐 19대 국회의원 당선자 7명 논문 표절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그 이제 당사자들은 다 되게 당당하거든요. 나는 분명히 뭐 예를 들어 선행 연구 인용하면서 거기다 요만큼 이렇게 다들 그렇게 하는 정도로 이제 인용해 온 거지 내가 뭐 억지로 뭐 일부러 무슨 악의적으로 표절한 게 아니다라고 했는데 학계에서 이 문제를 깊이 고민하는 교수들이 보기에는 그것조차도 엄격한 기준으로 따지면 표절이나 마찬가지다라고 해서 아마 너무 오랫동안 그 문제에 대한 어떤 학계에 일관된 기준 같은 게 없었던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교육도 좀 지나치게 소홀했고 학부생들부터도 뭐 보고서 낼 때 당연히 이렇게 글 뭐 붙여넣기 해서 네. 컨트롤 V와 컨트롤 C로 보고서 만드는 게 되게 당연시되는 그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시스템도 좀 문제일 것 같은데 이게 그런 교육할 때부터 기준이 없는 것도 문제고 사건이 발생을 했을 때 예를 들어 논문 표절 의혹이 발생을 했을 때 대학들이 이를 검증할 만한 기구가 좀 제대로 돼 있는지 그리고 그 기구에서 좀 제대로 밝힐 만한 그러니까 권위나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한데 대학별로 그런 뭐 예를 들면 서울대 같은 진실성 검증위원회 같은 기구들이 있긴 있나요? 네, 그 교과부가 이제 황우석 교수 사태 이후로 이제 예를 들어 연구비를 줄 때 반드시 이제 교과부에서 좀 권장하는 어떤 특정 기준 이상의
뭐 예를 들어 연구 진실성 위원회도 갖추고 그런 제도들을 갖춘 대학에게 이제 뭐 지원을 연구 지원금을 줄 수 있다는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우회적인 방법으로 각 대학들에게 그런 기구를 만들도록 좀 되게 많이 독려를 했고 그래서 이제 다들 거의 아마 모든 대학의 설치는 그 뭐 실효성과 별개로 네. 설치는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들이 나오는 게 아까 이동현 기자도 말했지만 익명의 제보를 받지 않았던 대표적인 이제 학교가 서울대였고, 근데 좀 음해성 뭐 제보가 잇따를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근데 아무래도 익명의 제보를 안 받으면 그 좀 학생 입장에서나 네. 뭐 사실 좀 연구원들 고발하기 입장에서는 부담스럽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오랫동안 좀 낮은 기준으로 모든 학자들이 적용해 왔기 때문에 갑자기 누구 하나를 뭐 중징계 하면 안 걸리는 사람이 없는 좀 그런 상황도 있고 그거를 해서 갖다 심사하는 사람들조차 약간 결국은 다들 교수들의 모임일 거 아니에요. 그 진실성 위원회 같은 걸 구성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 정도는 정말 어떤 허용 범위를 뭐 넘어선다 하는 뭐 예를 들어 이번 조작 뭐 의혹도 뭐 이런 거는 좀 학교가 적극적으로 막 나서서 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 아까처럼 너무 오랫동안 모든 뭐 교수들이 반복해왔던 정도의 뭐 인용하면서 각주 안 달기 정도는 새삼 여기서 다루기도 좀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 사실 학계에서 이게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이런 게 좀 그 뭐야 모두가 이렇게 공부심을 갖는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네. 연구윤리에 대해서. 그렇죠. 네. 또 그런 품앗이 문화도 만연해. 그 실제로 저희에게 제보가 들어온 내용 중에 한 건은 지방의 모 대학 교수가 논문을 표절하고 중복 게재했다라는 제보였어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취재 과정에서 확인해본 결과 그 제보를 한 사람은 그 직전에 다른 지방 대학에서 그 논문 표절 등의 이유로 문제가 불거져서 이제 문제가 되니까 학교 측에서는 이제 진실적 검증이나 이런 걸 연 게 아니라 교수가 사임하는 자진 사임하는 것을. 식으로 이제 네. 정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했는데 이제 그러니까 그 교수가 앙심을 품고 왜 나는 문제가 됐냐 딴 사람들도 다 있는데 그리고 이제 다른 교수 건을 이제 제기를 한 거죠. 이것도 정말 그만큼 만연해 있다는 걸 네. 보여주는. 근데 그 문제를 제기한 교수는 뭐에 대해서 그 학교에서 내린 결론이 더 가관입니다. 그 논문들은 우리 학교에서 연구한 게 아니라 그 전에 한 거기 때문에 검증할 필요성이 없다. 결국 그 학교에서 한 것만 검증하겠다는 건데, 그거는 이 학자로서 교수를 임용한 과정 자체가 이제 문제가 된 건데, 네. 그거에 대한 평가는 내리지 않고, 단지 그쪽에 우리 학교에서 해석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니까 우리 학교 것만 조사하겠다 한 것이죠. 이분처럼 이제 억울함을 또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게 그 아무래도 학회는 그 이 교수를 불러다가 조사하고 이럴 수 있는 권한이 좀 대학보다 없고 네. 주로 대학이 이제 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똑같은 뭐 예를 들어 학회지에 비슷한 정도의 이제 연구 부정을 저지른 교수가 A 대학에서는 뭐 파면을 당하고 B 대학에서는 경고를 받고 이제 이럴 수가 있거든. 그 기준이 네, 정해진 게 그럴 수 없기 있죠. 때문에 또 예를 들면 같은 대학에서도 뭐 어떤 총장 임기 때 심사했을 때는 중징계인데 어떤 총장 때는 뭐 경고로 끝나고 예를 들어 이럴 수도 있고 그래서 정해진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런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일각에서는 이게 각 대학 이제 연구 진실성 위원장들이 모여가지고 좀 정리된 기준을 하나 만들어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반대로 그거는 각 대학이 자기들이 뭐 두는 가치에 따라서 정해야 된다 하는 분들도 계셔서 여긴 좀 이견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헝가리 대통령은 논문 표절했다고 사임까지 하던데. 그래서 그 문대성 의원이 3단 표절 뭐 이런 얘기도 네. 나와가지고 경악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사람들이
어떤 논문을 표절한 의혹이 있는데 그 표절한 논문도 논문도 또 다른 표절 논문을 의혹이 있고. 근데 네. 좀 이 취재하면서 저도 받은 제보 대필이었다라는 중에 얘기도 있었고요. 네. 저도 취재 도중에 받은 제보 중에 재밌었던 거는 그 이야기가 나왔을 때 사람들이 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하면서 경악을 했는데 사실은 학술 단체 협의회에서 뭐 또 다른 뭐 의원들의 논문을 검증하면서도 표절이라고 이제 그 엄격한 그 학단협의 기준에 의해서 판정했는데 보니까 그 표절한 논문도 또 다른 논문을 비슷하게 긁어온 논문이고 그러니까 3단, 4단 표절이 비단 그 문대성 의원 논문에서만 본 게 아니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좀 씁쓸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문 의원 입장에서는 왜 나만 갖고 그러냐 그러니까 라고 할 수밖에 없는 운이 나빠서 걸렸다, 억울하다 그런 얘기가 나올 만도 하겠네요. 본인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뭐랄까 어떤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오리지널이라는 거를 되게 존중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잖아요. 맛집에선 그러니까- 존중하잖아요. 원조. 아니 그것도 안 존중.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 원조가 어디가 있으면 원조인지 몰라. 주변에 원조집이 한 6, 7개씩 있고 다 원조라고 해요. 그래서 사실은 나중에 한 20년쯤 흐르면 진짜 어디가 원조인지를 알 수가 없고 그중에 그냥 맛있는 맛집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사람들이 그냥 뭐 블로그 같은 거를 쓰면서 다른 사람이 쓴 글을 갖다가 그대로 전제를 해오면서 글씨를 좀 예쁘게 꾸미고 막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원조는 모르고 글씨를 예쁘게 꾸민 데 가서 참 감사합니다. 또 퍼갑니다. 막 이러면서 글씨 갖고 가서 또 자기 블로그에 그대로 갖다 쓰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맨 처음에 그걸 누가 쓴 건지는 전혀 알 수가 없게 돼버리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구글과 뭐 네이버 막 이런 얘기를 할 때 구글이 그 좀 신뢰를 얻게 된 계기가 많이 인용된, 즉 많이 링크된 글은 뭔가 신뢰성이 높다라는 그런 어떤 그 레퍼런스와 관련된 그 학위 논문과 관련된 그런 생각에서 아이디어가 출발이 된 건데 우리나라는 인용을 안 하고 다 베껴버리기 때문에 사실 원조를 찾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글이. 그러니까 그 링크가 많이 그러니까 링크를 통해서 또 그 원조를 존중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통째로 갖다 베껴오고 그나마 저자를 밝히면은 다행인데 그것조차 안 밝히는 경우도 수두룩하고 사회 전체가 복사라는 거에 대해서 매우 간대한 그런 게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거는 좀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은 좀 뭔가 뭐 삼천포 빠진 느낌이 조금 들지만 그런 분위기도 결국은 학계에 영향을 계속 남아있는 것 같아요. 남의 노력을 너무 과소평가하거나 가볍게 여기거나 네. 그래서 이게 얼마나 힘들게 누군가의 노력에 의해서 탄생한 저작물이고 창조물인지 그거에 대한 별로 개념이 정립이 안 되는 거죠, 전반적으로. 또 표절도 표절이지만 아까 처음에 언급했던 그런 교수가 자신의 권위를 이용을 해서 제자의 그것을 빼앗는 형태라든지 거기에 이름을 걸쳐서 무임승차한다든지 하는 행위들은 그거는 진짜 권력을 남용한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죄질이 나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게 좀 많이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행들 이런 것들이 계속되면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아까 전에 뭐 잠깐 뭐 그런 진실성위원회 같은 것들을 설치하도록 교과부가 얘기를 했다고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익명 제보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 실효성이 굉장히 아직 잘 안 되는, 잘 운영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해외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아까 뭐 우리가 약간 뭐 표절이나 이중계제 문제가 좀 미국에 비해 심각한 측면이 있긴 있다 했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제 미국도 좀 뭐 떠들썩했던 과학 스캔들들이 네. 있었거든요. 뭐 노벨상 수상자 연루됐던 사건도 있었고 했고 그래서 95년에 미국 연구 진실성 관리국이 이제 제보자들 그런 과학 스캔들의 제보자들을 이제 설문조사했는데 그중에 42%가 고발을 중단하라는 압력을 받았다라고 네. 이제 미국에서도 그렇게 보고가 됐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8, 90년대에 이제 미국 대학들이 많이 도입했던 제도가 옴부즈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 뭐 예를 들면 성희롱, 성폭력 신고를 익명으로 할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런 모든 연구 부정과 관련된 제보를 받는 익명의 기관을 이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옴부즈만이 뭐 예를 들면 어떤 연구실에서 뭐 A라는 교수가 뭐 자기 연구를 하면서 몰래 뭐 버려선 안 되는 화학 물질을 그냥 버리는 버렸다. 걸 연구생이 발견했다라고 하면 그 옴부즈만에 익명으로 신고를 하고 그 옴부즈만이 그 학생이 신고를 했다는 사실조차 아무도 알 수 없게 그러니까 전체 학교에다가 요새 뭐 이런 식의 뭐 폐기물 뭐 허술한 관리가 심각하다는데 이걸 뭐 학교가 철저히 감독하기로 했다는 식의 공문을 내리고 약간 그 교수 연구실을 우회적으로 검사하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그러니까 연구 부정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조작이나 뭐 저자 빼앗기 등의 문제가 그런 식으로 신고가 들어오면 그래서 그 신고한 대학원생이 무사히 박사를 마칠 수 있도록 하는 식의 배려를 해주는. 이 제도를 운영하고 이게 유럽 대학으로도 지금 확산돼 있는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연구 진실성 문제가 그렇게 당연히 성희롱 신고를 받듯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학에 신고를 받고 해결해야 된다는 정도의 인식은 많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검증 과정도 없으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그만큼 쉽게 학위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인데 또 일반 대학원, 그러니까 연구 중심의 일반 대학원도 문제지만 특수대학원의 경우도 좀 사례가 심각하다고요? 어떤가요? 특수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상 뭐 학교 측에서도 특수대학원 과정은 이제 학교의 그 수익 창출 수단 뭐 이 정도로 인식을 하는 상황이고요. 정책대학원이나 경영대학원 같은 특수대학원은 그 학교의 쪽에 그 수익 창출 수단으로 전락한 지 오래라는 게 이제 학교의 다수 의견이고요. 실제로 저희가 만나본 그러니까 일반 대학원 졸업생들 중에서는 특수대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의 논문을 대신 써줬다라는 그런 증언을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체로 특수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현직의 자신의 직업과 병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출석도 좀 부실한 경우들도 있지 않나요? 그러면? 네. 그래서 학계에서는 그 학위를 하지 않는 뭐 단기 과정이야. 그 학교 측에 일부 학교들이 뭐 인식하는 것처럼 뭐 수익 사업으로 볼 수 있다. 수료 뭐 이렇게 네, 할 수 있는. 있다고 보지만은 그 학위를 받는 과정에 대해서는 학문윤리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실상 그렇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이게 더 큰 문제가 대학부터가 좀 인식이 이러다 보니까 분명히 특수대학원에서도 아주 공을 들이고 정말 열심히 연구 부정을 하지 연구한. 않고 공부해서 논문을 쓴 학생들이 있을 있겠죠, 거잖아요. 당연히. 그러면 같이 이제 그 학생의 논문까지도 특수대학원에서 냈다는 이유만으로 이제 평가 절하되고 그래서 한 뭐 사립대 교수 이야기는 같은 학교 박사에서도 우리 학교 특수대학원 석사를 안 받아준다는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한 단계 더 낮은 나는 일반 대학원 박사 과정생을 모집할 때 우리 학교 특수대학원 석사 출신은 안 받아준다. 그러면은 이렇게 같이 평가 절하돼가지고 거기서 열심히 논문 낸 학생까지도 같이 손해를 보는 거니까 그런 것도 되게 큰 문제더라고요. 그럼 이렇게 그 학계에 뿌리 깊은 표절 관행, 논문 빼앗기, 저자 선물 이런 것들 좀 없애려면 어떤 게 좀 필요할까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그동안 뭐 예를 들어 고위공직자나 장관 후보자, 뭐 의원, 뭐 예비 후보들 나왔을 때 논문 표절 문제를 막 제기하고 근데 예를 들어 그 사람이 자진 사퇴를 했다. 그러면 이제 마치 이제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받아들이는 좀 태도가 없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만 반복해가지고서는 이게 이제 10년, 20년 계속 누군가 또 나와가지고 부정을 저지르고 죄송합니다 하고 사퇴하고 아니면 혹은 버티고 이제 이게 반복될 수밖에 없으니까 되게 뻔한 얘기이긴 하지만 결국은 어렸을 때부터 이 연구 부정 행위가 얼마나 심각하고 한 교수의 이제 뭐 표절이나 조작이
그 학계 자체에 되게 큰 낭비를 가져올 수 있다. 그 연구를 계속 재현해야 되고 하면서 그 되지도 않을 데이터 가지고 온 학계가 이제 해왔는데 그게 하나가 딱 무너지는 큰 심각한 결과를 낳는 거잖아요. 이제 이런 거에 대한 교육을 좀 어렸을 때부터 해야 한다. 그래서 이쪽 연구윤리만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교수들도 최근에는 어차피 되게 뻔하고 그렇긴 하지만 결국 답은 예방교육이나 어렸을 때부터 연구윤리 교육 강화에 있다라고 이제 의견들을 모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좀 적발됐을 때 강한 어떤 페널티를 주는 것도 본보기라고 할까요?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뭐 진짜 헝가리처럼 대통령이 연구 박사 논문 표절로 사임을 한다 막 이러면은 사실 좀 세잖아요. 그러면 안 되겠구나 이거 하면은 내가 좀 큰 뭔가 그런 게 있겠고. 근데 지금 보면 공직자들도 다 보면은 청문회 과정에서 거의 뭐 학자였던 사람들은 한 명도 거의 예외가 없었던 것 같아요. 표절이든 뭐 이런 게 다 나왔던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정도는 뭐 이렇게 물론 이제 그 중에 뭐 낙마한 사람도 참여정부 때는 좀 그런 것까지 이렇게 했던 사람도 있었던 것 같긴 한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또 정부나 공직자가 아닌 학계에서는 더욱더 그런 페널티가 거의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일벌백계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는 뭐 많은 연구윤리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내용이긴 한데요. 네. 문제는 이제 아주 사소한 연구 부정에 대해서는 이제 사소한 거. 그러니까 실제로 공개되지도 않을 뿐더러 처벌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덮여지는 사소한 연구윤리 위반이 100건이면 드러나는 건 한 건, 문제가 되는 건 한 건이다. 그러면 연구를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나는 100에 속하지 1이 아니다라는 거죠. 드러난 사람만 재수없게 걸린다 뭐 이런 그러니까 느낌? 그 연구윤리 위반이 제기된 사람들도 이거는 관행이다. 그리고 나만 그러는 게 아니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렇게 뭐 안연해 있는 것도 있지만은 그런 아주 사소한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무심한 것. 사소한 것에 대해서도 일일이 공개하지 해야. 않는 것. 네. 그러니까 한 연구윤리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 교수 얘기로는 그 단순히 뭐 한 줄을 표절하더라도 그런 거를 공개하고 그 사람의 실명을 공개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게 연구윤리 위반이라는 걸 공개하고 그 학교 내에서 공유한다면 처음 연구에 들어오는 입문하는 학생들도 이런 사소한 것까지 문제가 되는구나. 그런 것들을 계속 이제 학습하게 된다는 거죠. 학습하게 되면 큰 연구윤리 위반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 서울대 이번에 문제가 됐던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그런 문제들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있었지만 징계를 제대로 받지 않고 그다음에 감춰지고 그 서울대 약대 김 교수님 건을 이제 고발한 그 미국의 논문 표절 및 철회 사이트 리트렉션 와치에서는 그 교수님에 관한 제보 사항을 인터넷상으로 공개하면서 어떤 내용을 달았냐면 한국의 연구자들은 연구 부정을 저질렀고 그 저널은 아무도 모르게 논문을 철회해줬다. 그러니까 연구윤리 부정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 사실을 모르게 은폐했다라는 거죠. 저널도 자기의 그 명성에 손상이 갈 수 있으니까 조용히 없었던 일로 해버린 거죠. 그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불이익이나 이런데 계속 의혹, 그러니까 연구윤리 위반 의혹이 계속 제기되는 이유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대학 차원에서 중징계를 하거나 그런 건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보 내용들을. 그러나 그런 건들을 그냥 아무 일도 없다라는 식으로 넘어가다 보면 결국은 문제를 키우게 되는 거죠.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식으로. 네. 작은 것부터 덮어두는 그런 관행이 없어져야 큰 도둑도 막을 수 있다. 오늘은 강수경 서울대 수의대 교수의 그 논문 조작 의혹으로 짚어본 연구윤리 문제. 그래서 연구윤리 실종된 대학이란 그 이름으로 그 게재됐던 기획기사에 대해서 사회부 김혜영, 이동현 기자 나와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도의 기획, 연구윤리 실종된 대학은 상아탑이란 포장 속에 숨겨져 있던 치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인 기사였습니다. 문제는 현실이 이렇게 골마 터져 있는데도 언제까지 모른 채 방관할 것이냐입니다. 학문윤리를 저버린 부끄러운 관행을 바로잡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겁니다. 물론 수치스럽기도 할 거고요. 당장은 아프더라도 잘못된 점은 고치고 재발을 막고 또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학계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또 학자들 스스로도 떳떳할 수 있을 겁니다. 나중에 공직에 오르더라도 부끄러울 일이 없을 것이고요. 우리 대학들이 상아탑이란 이름이 걸맞도록 거듭나길 바랍니다. 네, 시사난타 H36번째 시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한국일보 사회부 김지은, 산업부 최진주였고요. 제작의 디지털뉴스부 양홍주, 강희경, 박소영, 허경주 기자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시사난타 H에 의견을 주실 분은 트위터나 페이스북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트위터나 페이스북에서 시사난타 H를 검색하시거나 최진주, 김지은 기자의 트위터로 의견을 주셔도 됩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